탄핵 표결 무산 여파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오후에도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나요? 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도 장중 2%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며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2,360선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한 코스피는 탄핵 표결 불발 소식에 또 2,400선을 내주며 연중 최저점인 2,360선까지 빠졌습니다. 개인들이 7,1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시장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후에도 소폭 순매도 중이고 기관은 6,500억 원 넘게 순매수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도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가 1% 안팎 하락 중인 모습입니다. KB금융, 포스코홀딩스도 2에서 4%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 넘게 떨어지며 620선 후반까지 밀린 채 연중 최저점을 경신한 상태입니다. 환율도 1,430원대에 올라섰다고요? 네, 조금 전인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 중반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1,426원으로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오전 장중 1,437원을 찍으면서 장중 최고가는 물론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로 거래됐습니다. 탄핵 표결 부결로 인해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된 모습입니다.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흐름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소폭 내린 39,000선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3%, 홍콩 항생지수 H지수는 각각 0.5% 넘게 하락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3개월 연속 내수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KDI 진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KDI는 12월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매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 10월 소매 판매는 가전제품과 통신기기 등 다수 품목에서 부진하면서 마이너스 0.8%로 감소세를 지속했고 건설기성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마이너스 9.7%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오정인 기자, 내수도 문제지만 수출도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봤다고요? 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환경 리스크 우려가 큰 데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영향도 향후 변수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 대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소비 심리나 투자 심리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커졌다. 이번 경제 동향은 지난 10월과 11월 지표를 반영한 결과인 만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영향은 일부는 다음 달에 대부분 내년 2월에나 반영될 예정인데요. KDI는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이 좀 더 빨리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는 탓이 컸습니다. 이자 비용은 급증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가구당 부채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습니다. 가계빚이 감소한 건 지난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이 중 금융기관 대출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0.8% 감소했는데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신용대출과 카드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와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줬습니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5억 4,02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었는데요. 저축액이 9.8% 늘었고 지난해엔 하락했던 부동산 자산 가격이 올해 1.1% 상승한 영향입니다. 언뜻 보면 상황이 나아진 걸로 보이지만 고금리의 가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은 7,1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이자 비용 역시 5.3% 급증해 가계 소비 여력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출 이자처럼 소비와 관련 없이 고정비로 나가는 비소비 지출이 연 1,321만 원 수준으로 3.2% 증가했습니다. 연간 액수로 따져보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평균 440만 원이 빠져나가고 세금이 430만 원, 이자 비용은 연 260만 원 수준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1인 가구 중 둘 중 한 가구는 연소득이 3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1인 가구 얼마나 늘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82만 9천 가구로 1년 새 7.1%, 32만 7천 가구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35.5%로 역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대 이상 1인 가구 수는 149만 4천 가구로 20대 이하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1인 가구의 59.7%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만 2천 가구 늘어난 66만 5천 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1인 가구의 경제 사정은 어땠습니까? 지난해 1인 가구 연간 소득은 3,22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습니다. 1인 가구 55.6%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달에 163만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식비와 주거비가 전체 소비 지출의 48.4%를 차지했습니다. 자산과 빚은 1년 새 모두 늘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 자산은 2억 1,217만 원으로 1.3% 증가한 반면 부채의 경우 4,012만 원으로 9.9%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 거처 종류를 보면 40.1%는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34.9%는 아파트, 11.7%는 연립 및 다세대에서 지냈습니다. 오피스텔과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도 11.5%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율은 31.3%로 전체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70대 이상 소유율은 49.4%였고 20대 이하는 5.7%였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마트의 슈퍼마켓 체인이 새해부터 배송비를 30%가량 인상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배송비를 올린다고요? 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새해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문 후 1시간 이내 배송 서비스인 퀵배송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문 금액이 3만 원 이상이면 배송비가 1,500원만 붙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2,000원으로 33% 오릅니다. 에브리데이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3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로 퀵배송을 제공했지만 4월에 배송비를 도입하더니 9개월 만에 또 인상에 나선 겁니다. 고물가 탓에 필요한 만큼만 가까운 슈퍼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배달 수준의 빠른 배송 서비스인 퀵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게 됐어요. 네, 이상기후와 식품 원재료값 상승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4년 사이 21% 넘게 뛰어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7%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엔 수입 원재료값 상승 영향으로 초콜릿 제품과 커피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또 설상가상 탄핵 정국으로 환율이 들썩이면서 식품 물가 상승 압박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민주당이 계엄 관련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엔 대통령 탄핵안 두 번째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탄핵안이 여당 반대로 부결됐는데 이번 특검은 좀 다를까요? 네, 민주당은 이번에 여당이 반대할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검법을 제출했는데요. 특검 추천에서 여야 불문 국회를 아예 배제했습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 발의했는데요.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2일,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에 2차 탄핵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사 상황과 관련해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두 번째 탄핵안에도 불참할까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회동이 잇따라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선 14일 표결은 어떻게든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당 전체가 계속 불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하야에 대한 입장과 일정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 주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탄핵의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탄핵 정국에 당장 내년도 나라 살림인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두 사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오 의장과 30여 분가량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면담을 마친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의장에게 여야 합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를 최 부총리에게도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이 먼저라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에서 대폭 감액한 예산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데요. 민주당은 당초 모두 4조 1천억 원이 삭감된 예산안에서 7천억 원을 더 감액한 수정안으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도 감액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수장들은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신 기자, 당국 움직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참석해 우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더 긴밀한 비상공조 대응 체계를 유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나요? 우선 주식시장에는 밸류업 펀드에 300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각각 순차적으로 700억 원, 300억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3천억 원 규모 2차 펀드가 추가적으로 조성되는데요.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 조기 상환과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이 즉시 시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외화 자금 시장에 외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환 수급 개선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 주요국과의 소통을 위해 부총리 명의 서한 발송과 국제금융협력 대사 파견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대외 신인도 자체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외국인 투자자 이탈 우려가 상당히 크죠? 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시각을 반영하듯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생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1조 2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매도세가 집중됐는데요. 밸류업 정책 수혜기대로 투자를 늘렸었는데 밸류업 동력 약화를 반영한 겁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등까지 겹치면서 7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환율도 1,430원을 넘은 상태인데요. 게다가 탄핵안 부결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금 이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김 기자, 앞으로가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향후 증시 흐름에 반등이 있으려면 그간 많이 팔아치운 외국인들이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려면 불안한 정국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 결국 거시경제 지표가 훼손되지 않고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지난 6일 정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증권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치 불확실성으로 증시가 방향을 잃은 만큼 경제 펀더멘털 가늠자 역할을 하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과 외국한 평형채권 가상금리 흐름에 주목하면서 외국인 이탈 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외국인의 자금 이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서도 자금 이동에 이상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용배 기자, 최근까지 채권 시장 흐름이 어떤가요?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11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7천억여 원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3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미 국채 장기물에 투자하는 해외 상장 지수 펀드 ETF로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디렉시온 데일리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블 3X 시어스 ETF 보관액은 13억 2천만 달러로 우리 돈 1조 8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i시어스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와 US 트레저리 본드 JPY 해지드 ETF 역시 보관액이 각각 1조 1천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점쳐지며 채권 수익을 기대하면서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네,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점진적인 추가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어서입니다. 견고한 고용지표 등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해 추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뉴욕타임스 행사에서 지난 9월 빅컷으로 미 경제는 좋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추가금리 인하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미 금리 인하에 지속적으로 베팅해온 미 국채 투자자들의 기대와 달리 인하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금융공기업은 차기 수장 인선 작업은 물론 서민정책금융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훈 기자, 정책금융기관장 인선 작업이 사실상 멈췄다고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경우 지난달 말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하지만 내년 1월 17일 권남주 사장의 임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적인 임추위 활동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캠코 임추위는 관례적으로 사장 공모와 후보자 심사, 주주총회 의결 등에 앞서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 등과 교감을 갖는데요.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 국무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인선 논의도 멈춘 상황입니다. 캠코는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현 원장도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납니다.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 절차로 인선이 이루어지는데 금융위 역시 정책 대응 비상 상황에 인선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 분위기입니다. 서민정책 대출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모습이라고요? 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 없이 추가 삭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 여야 간 합의했던 서민정책금융 예산 증액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서금원이 운영하는 서민정책대출 햇살론 15의 경우 당초 900억 원 예산에 550억 원 증액이 논의돼 왔는데요. 예산안이 여야 간 추가 협의 없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햇살론 15의 공급량은 올해보다 40%가량 줄어든 6,500억 원에 그치게 됩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산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 좌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한나 기자, 반도체 특별법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오늘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소위조차 열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안건으로도 올라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법 개정이 뒷전으로 밀린 데다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면서 주 52시간 근무 제외 등 핵심 쟁점에서 야당의 합의를 기대하기도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 투자에 나서려는 계획도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국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행보와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으로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인텔에 약 79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수십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등장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조기 퇴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현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관련해 대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특별법의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 정국으로 반도체 업계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새 수장이 된 한진만 사장은 오늘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공정 수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쟁사에 뒤처지는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아마존의 AI 칩 주문까지 받게 된 TSMC와 달리 삼성전자의 빅테크 물량 수주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지난 3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며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중국 SMIC는 삼성과의 격차를 3.3%포인트로 좁혔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은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이 AI 붐을 노리는 대만에 뒤처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TSMC는 미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탄핵 정국 여파는 우리 반도체 업계의 협상력 측면에서도 치명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의 공급 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기업으로 돌릴 수가 있다 수주를 의견은 낼 수가 있겠죠. 중국산 D램이 주도하는 가격 하락도 문제입니다. 지난달 PC용 D램 제품 평균 거래 가격은 넉 달 사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저렴한 반도체가 공급이 많이 되면은 이제 고급 제품의 대체품으로 중국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고 반도체 시장 전체 가격에 이제 하방 압력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D램 가격 하락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LG AI 연구원이 자체 생성형 AI 모델 엑사1의 새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전자기기 탑재용부터 고성능 모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됐습니다. 엑사1 3.5는 이전 버전보다 A4 용지 100장 분량의 장문을 한 번에 처리하는 등 기술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청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한 모습이고요. 워스트 지역도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요. 전라 서해안은 가끔 흐린 가운데 눈,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공기질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나쁘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WHO 기준은 중서부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다고 예보하고 있고요.
반면 환경부 기준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공기질이 나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